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작고 왜소한 체구에 순박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얼굴을 한 농부가 사실은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작 푼돈 때문에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4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요. 그의 집 뒷마당 시체 썩는 냄새와 파리가 들끓는 곳에 48구의 시신이 장작더미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그의 아내의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그들은 남성 피해자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을 돌연해 볶거나 끓여 텃밭의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잘라내 표본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상의 지옥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악마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여 악마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목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명준은 1941년 강원도 정선군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두 남매 중 장남이었고 여동생은 그보다 3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시골 가정에는 최소 5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명준의 집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극단적인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만 들어도 그 무한한 기대와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총명하고 밝게 자라 큰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명준이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귀하게 자랐지만 이명준의 신체 발달은 극도로 더뎠습니다. 그의 몸은 작고 왜소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고작 149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탓일 겁니다. 밭에 나갈 때면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까봐 그를 큰 바구니에 넣어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그가 입만 열면 아버지는 즉시 밥을 떠먹여 주었고 여동생 또한 이 오빠를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총애는 그를 극도로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누울 수 있으면 절대 앉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체 발달이 더딜 뿐만 아니라 이명준은 학교 가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12살이 되어서야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놀아주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작은 체구 외에도 그의 말투는 알아듣기 힘들었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주 괴롭힘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없었던 그는 점차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고 왜소한 겉모습만 보고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명준은 게으르긴 했지만 머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독서라는 유일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할 일이 없고 밖에 나가면 맞기 일수이니 차라리 집에서 책을 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책은 역사, 특히 제왕들의 권모술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책을 너무 많이 읽은 탓에 그의 머릿속에는 비뚤어진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권력을 갈망했고 타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1974년 고향 마을이 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그의 가족은 영안마을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훗날 그가 지상의 지옥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이때 이명준은 33살이었지만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키 작고 가난하고 못생긴 데다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고 게으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으름은 마을에서 전설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농협에서 일하고 작업 점수를 벌었는데 보통의 노동자라면 매년 최소 400점은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준은 1년 내내 100점도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게을러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양곡을 배급받는 좋은 날에도 다른 사람들은 일찍 가서 자기 몫을 챙기기 바빴지만 이명준은 양곡이 무거워 한 번 다녀오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며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맨 마지막까지 버티다 생산반에서 사람을 보내 그의 몫을 집까지 배달해줘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또다시 막막함과 절망에 빠진 이명준은 평소에 게으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더러워졌습니다. 뒷마당에 임시로 파놓은 재래식 화장실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라 지독한 악취를 풍겼지만 그는 더럽고 힘든 일이라며 절대로 직접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1983년 초의 어느 날 그는 읍내 장터로 나가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순해 보이는 농부 한 명을 몇천 원에 고용해 자기 집 화장실을 치우게 했습니다. 불쌍한 농부가 땡볕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동안 이명준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깡마른 모습을 보다가 자신이 곧 지불해야 할 몇천 원의 품삯을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에게 몇천 원을 줘야 한다니 너무 아까운데 이 돈을 아낄 방법이 없을까? 그는 이리저리 궁리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영한 마을은 인가가 드물었고 그의 집은 외진 구석에 있어 이 노인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과 다른 48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끔찍한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차라리 저 영감탱이를 죽여버리고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 공짜로 일도 시키고 돈도 안 줘도 되지. 운이 좋으면 저 영감 몸에서 돈이 좀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 안 되는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의 첫 번째 범죄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생각은 재빨리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명준은 극도의 흥분을 느끼며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농기구를 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지만 날카롭고 뾰족한 머리를 가진 곡괭이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는 곡괭이를 집어들고 손안의 무게를 느끼며 닥쳐올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는 농부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그는 곡괭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불쌍한 농부는 고통스러운 비명 한 번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피맛을 본 짐승처럼 이명준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을 때까지 몇 차례 더 내리쳤습니다. 범행 후 그의 마음속에는 병적인 만족감과 권력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을 뒤져 몇천 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품삯도 굽고 돈까지 벌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자신의 총명함이 결코 자신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체를 집 뒤에 무성한 숲으로 끌고 가 대충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공한 첫 번째 살인은 이명준에게 새로운 생계 수단을 열어주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뼈로 만들어진 길을 말입니다. 첫 살인이 손쉽게 성공하자 이명준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방법, 즉 살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만의 범행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담을 쌓거나 집을 수리하는 큰일부터 빨래나 마당 쓸기 같은 사소한 일까지 집안에 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직접 하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의 먹잇감은 항상 가난하고 외로운 노동자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친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집으로 꿰어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기회를 봐서 살해하여 품삯을 떼먹고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자신을 시중들 여자를 집에 들이고 평범한 가정이라는 위장막을 만들기 위해 그는 1978년 중매를 통해 양희숙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희숙 씨는 어릴 때 앓은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명준에겐 여자이고 중요한 신체 부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 불쌍한 아내는 그의 집에서 말 그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더 끔찍한 것은 그녀를 어쩔 수 없는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그가 시체를 묻을 때 그녀는 옆에서 떨며 등잔불을 높이 들어 그를 비춰줘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의 피 묻은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1984년 말 살해된 사람이 10명이 넘어가자 이명준은 마당과 숲에 시체를 아무렇게나 묻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죽일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시체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구덩이, 즉 집단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구덩이를 파는 사람 또한 그곳에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찾으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민수라는 젊고 건장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명준은 말을 걸어 그가 여자친구를 찾지 못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든
명주는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는 사람이 많아 좋은 상대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순박해 보이는 이 남자를 즉시 믿었습니다. 며칠 후 초조해진 민수는 명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준은 그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며 그 전에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농산물을 보관할 움막을 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준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민수는 주저없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명준은 석회가루로 땅에 큰 원을 그리고 민수에게 정확히 그 선을 따라 파라고 일렀습니다. 땅을 파던 중 민수는 큰 돌덩이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돌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조금 옮겨 팠습니다. 그러다 그의 곡괭이 날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주워서 보니 그것은 사람의 뼈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는 뼈를 들고 명준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아저씨네 마당에서 뭘 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뼈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명준의 얼굴은 즉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나와 뼈를 힐끗 보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마 밑에 오래된 무덤이 있었나 보지. 별거 아냐. 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명준의 살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민수의 가족이 아들이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손을 썼다가는 틀림없이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핑계를 대어 민수를 돌려보냈습니다. 젊은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벗어난 것입니다. 민수가 남긴 구덩이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준은 남은 일을 마무리할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버스터미널로 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과 다른 36명의 무덤을 완성하러 올 불쌍한 인부 한 명을 말입니다. 악마 이명준이 거침없이 연쇄범죄를 이어가는 동안 정선경찰서에서는 서서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명민하고 비상한 기억력으로 유명한 형사과장 정해진 경감은 심상치 않은 규칙성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근 3년간 실종 신고 서류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치부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자유노동자들이었고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보통 더 먼 곳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 연락 없이 떠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20건, 30건을 넘어서자 정 경감은 이것이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몇 가지 매우 의심스러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노동연령대의 건강한 남성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모이는 읍내장터나 버스 터미널 근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정 경감은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실종 사건입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외지 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수사팀이 세운 가장 합리적인 첫 번째 가설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선구는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외진 곳이 많아 범죄 조직이 순진한 노동자들을 꿰어 원양어선이나 외딴 섬 염전으로 팔아넘기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아마 불법 직업 속에서 놈들일 겁니다. 한 수사관이 분석했습니다. 고액의 임금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뒤 그대로 외딴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일단 그곳으로 가면 그들의 생사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설은 수사팀 전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방향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관내에서 신뢰할 수 없기로 소문난 모든 직업 소개업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인부들 틈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덫을 놓고 있는 범인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 방향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명준은 태연하게 자신의 사냥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소리 없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 경감은 극도의 초조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범인은 조직적인 인신매매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훨씬 더 교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이며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 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종자 수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정선군의 가난한 노동자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정 경감은 실종된 남성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책임감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명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력을 직업소개소 라인에 집중하고 장터 인부들 사이에 잠입요원을 배치하고 외딴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인신매매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명령은 내려졌지만 정경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악마는 바로 근처에 촌스러운 농부의 얼굴 뒤에 숨어 계속해서 죽음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선 경찰서가 인신매매 조직을 겨냥해버린 대규모 수사는 몇 달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몇몇 도박장을 소탕하고 불법 직업 소개업자 몇 명을 체포했지만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진 곳의 인부, 합숙소에 대한 급습 주요 도로에서의 삼엄한 검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아들 동생이 실종되었다는 신고서는 마치 경찰의 무능을 조롱하듯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접수되었습니다. 정해진 경감과 그의 동료들은 전례 없는 피로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 바깥 어딘가에 악마가 활보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또 다른 불행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가설은 무너진 듯 했습니다. 이 범인은 조용하고 잔혹하게 혼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이며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전환점 악마, 자신의 탐욕과 한 평범한 시민의 경계심에서 비롯된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환점은 이명준의 48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인 박상철이라는 청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16일 착하고 순박한 청년 박상철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읍내장터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하는 양곡권 한 장을 챙겼습니다. 가는 길에 양곡 교환소에 들러 가족을 위해 쌀로 바꿀 생각이었죠. 장터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금세 일거리를 찾아 고용주를 따라 떠났고 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초조해진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는 분 없나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 이명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가서 땅 파는 일 좀 하지 않겠나? 하루 품삯은 3,000원일세. 박상철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동의하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악마의 소굴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명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상철은 이전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집의 더러움과 음산한 분위기에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 생각 없이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일을 마치자 명준은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곡괭이를 휘둘러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이명준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빨아서 자신이 입을 생각이었죠. 옷을 뒤지던 중 그는 몇 푼의 잔돈과 가장 중요한 양곡권을 발견했습니다. 양곡권을 보자 이명준의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리도 고기라며 이런 이득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곡권을 잘 챙겨둔 뒤 아직 묻지 않은 다른 청년의 시체가 있던 동쪽 헛간의 집더미 속에 박상철의 시신을 임시로 숨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명준은 양곡권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따져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쌀을 받는 것이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탐욕과 자신의 범죄가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신감이 이겼습니다. 그는 쌀을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고 며칠 후 아침 면사무소에 양곡 배급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양곡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 김미영 씨는 마을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곡권에 적힌 박상철이라는 이름을 본 미영 씨는 옆 동네에 사는 상철 씨네 가족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상철 씨 것인데 아저씨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이명준은 미리 연습해둔 대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 돈이 없다고 빚 대신 이걸 주더군. 어서 쌀이나 주시오. 그럴듯한 이유에 미영 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쌀 한 포대를 내주었습니다. 명준은 쌀 포대를 들고 속으로 매우 의했습니다. 그는 한 푼까지 따지는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상철의 가족과 친구들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상철이 양곡 교환소에 들러 쌀을 바꿀 생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직원 김미영 씨를 만났고 미영 씨는 키가 작고 교활해 보이는 남자가 상철 씨를 대신해 쌀을 받아간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꽤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묘사를 듣고 피해자의 형인 박상호는 영안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본 것 같다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행은 그곳으로 가서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안마을에 막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우연으로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걸어오고 있는 이명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그들은 한 명을 다시 양곡 교환소로 보내 미영 씨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래 명준을 미행했습니다. 잠시 후 미영 씨가 도착했고 그를 보자마자 바로 저 사람이에요 라고 즉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 일행은 달려들어 명준을 에워싸고 양곡권과 박상철의 행방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명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다른 무리가 나타나 명준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 우리를 알아보겠나? 강사마 씨는 어디 있나? 어서 말해. 그들은 바로 명준의 이전 희생자 중 한 명인 강사마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몇 달 동안 가족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여기까지 단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남자가 이명준과 얽힌 후 실종된 것입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두 가족은 힘을 합쳐 명준을 꽁꽁 묶어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괴짜농부 이명준이 최소 2명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은 즉시 정해진 경감의 수사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준을 형사 입건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명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촌스러워 보이는 이 농부가 살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 사실과 그의 집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연쇄 실종 사건이 결합되자 정 경감과 동료들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명준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악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저 집 어딘가에 숨겼을 겁니다. 정 경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명준의 집과 마당 전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의학팀과 경찰견까지 동원하시오. 내일 우리는 그곳을 뒤집을 겁니다. 수년간 정선군을 뒤덮었던 안개가 거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속으로 드러날 진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었습니다. 이명준의 집과 마당 전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은 그날 밤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형사과 법의학팀 기동대로 구성된 대규모 경찰력이 조용히 영안마을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정해진 경감은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이 매우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이명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럽고 허물어져가는 집에서는 쓰레기 동물, 배설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뒤섞여 올라와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한 형사는 이곳이 돼지우리보다도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불쾌감을 억누르며 그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동쪽 헛간의 썩은 집더미 아래에서 그들은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한 구가 아닌 두 구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박상철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청년의 시신이었습니다.
집에서 바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명준의 모든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박약 아내 양희숙 씨로부터 얻은 사라진 구덩이에 대한 단서는 진짜 범죄가 다른 곳에 묻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정경감은 아내가 가리킨 집 뒤의 무성한 숲으로 모든 인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윽고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얇은 흙더미 아래 거대한 집단 무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신들은 옥수수 잎과 흙으로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구덩이에서 36구의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발굴은 마당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작은 구덩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한 구덩이에는 8구의 시신이, 다른 구덩이에는 2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2구의 시신을 더해 이명준의 집에서 발견된 총 희생자 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48명에 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건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사람 뼈로 만든 병마용 분단을 발굴한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 제1의 강력 사건이 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모든 집단 매장지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명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회한 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욕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고작 몇천 원 때문에 이 지경이 되다니.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현금과 통장을 합쳐 총 몇백만 원에 불과한 돈을 보여주자 한 수사관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48명이나 죽이고 고작 이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냐? 이명준은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요. 쓰기도 아까워서. 그럼 왜 그들의 옷을 다 벗기고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까지 잘랐나? 경찰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땅속에서 썩지 않는다고 들어서 잘랐어. 긴 머리는 팔아서 돈도 되고 옷은 내가 입으려고 남겨뒀지. 48구의 시신과 한 집에서 살면서 무섭지 않았나? 이 질문에 이명준은 고개를 들고 오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다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돼지랑 다를 게 뭐요?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많이 죽이다 보니 익숙해지더군. 악마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병적이고 왜곡된 논리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만의 삼불살 삼부삿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과학자는 죽이지 않는다. 둘째, 공무원은 죽이지 않는다. 셋째, 회사원은 죽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무식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만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더욱 끔찍한 행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건장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 살해 후 허벅지와 팔뚝살을 도려내 텃밭의 부추와 함께 볶아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잘라내 술에 담가 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 양희숙 씨의 진술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의 범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지옥에서 살았으며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그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돕도록 강요당했다고 공포에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의 심판에 직면한 이명준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계속해서 황당하고 병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1985년 9월 27일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명준과 그의 아내 양희숙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형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판결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토록 중대한 사건의 공범이라는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사건을 총결산하자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명준은 순수한 악의 화신이자 극단적인 폭력범죄의 전형적인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의 성격 형성과 잘못된 선택들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 이기심, 기회주의적 사고는 아버지의 과도한 총애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장 쉽고 가장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의 늙은 아버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황제처럼 떠받들던 아들이 결국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악의 형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자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48명의 무고한 생명에 대한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다 함께 읽고 공감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